빈센트 반 고흐가 화가로 살았던 시간은 약 10년에 불과하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 그림들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화랑 점원, 교사, 전도사, 서점 직원으로 떠돌다 27에야 비로소 붓을 잡은 사람. 37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그림 앞에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멈춰선다. 이 간극을 이해하려면 빈센트 반 고흐가 무엇을 그렸는가 보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1853년 3월 30일 빈센트 빌럼 반 고흐는 네덜란드 남부 브라반트주의 작은 마을 흐로트준데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테오도리스 반 고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고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는 교양 있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경건하고 질서정연한 목사관의 분위기 속에서 빈센트는 자랐다. 그에게는 5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4살 아래의 동생 테오도리스, 가족 모두가 테오라 불렀던 그 동생은 훗날 빈센트의 삶에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어린 빈센트는 내성적인 성격에 다소 외로운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16이 되던 1869년 빈센트는 삼촌의 주선으로 헤이그에 있는 구필 화랑의 견습 직원이 되었다. 미술품을 거래하는 화랑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런던 지점과 파리 지점으로 옮겨가며 일했고 그림을 보는 눈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런던에서 하숙집 주인의 딸에게 품었던 감정이 거절당한 뒤 빈센트는 점차 일에 대한 열의를 잃었다. 고객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그림을 권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종교적 탐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결국 화랑에서 해고되었다. 이후 영국에서 학교 보조교사와 설교 보조로 일하며 신앙의 길을 모색했지만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부모의 뜻에 따라 잠시 서점 점원으로도 일했으나 이 역시 그의 자리가 아니었다. 빈센트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암스테르담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했고 이후 브뤼셀 근교의 단기 전도사 양성학교에 들어갔지만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채 수료했다. 그럼에도 1879년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의 탄광지대에 임시 전도사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이 시기에 빈센트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보리나주의 광부들은 하루 종일 지하에서 석탄을 캐며 살았고 그들의 삶은 극도로 가난하고 위험했다. 빈센트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옷과 음식을 광부 가족들에게 나눠주었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누추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병든 광부의 집에 찾아가 간호했고 탄광사고가 나면 부상자들 곁을 지켰다. 그의 모습은 오히려 교회 당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성직자로서의 체면과 거리가 먼 그 헌신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도 임무는 갱신되지 않았다. 빈센트는 또 한 번 거절당했다. 그러나 보리나주에서의 경험은 그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것을 남겼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과 얼굴, 노동으로 구분 등 흑빛 어둠 속에서도 저녁 식탁 앞에 모여 앉는 가족의 모습이 훗날 그의 그림의 원형적 장면으로 되돌아온다. 27, 어떤 직업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던 빈센트는 마침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늦은 출발이었다. 정식 미술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고 기초적인 데생부터 독학하다시피 해야 했다. 브뤼셀, 헤이그,
리넌 등을 옮겨다니며 농민과 직공, 풍경을 그렸다. 이 시기의 그림들은 어둡다. 갈색과 회색과 검은색이 지배하는 화면 위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거친 형상이 투박하게 놓여 있다.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빈센트 자신도 기술적 한계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교보다 진실을 먼저 원했다. 1885년 리넌에서 완성한 감자 먹는 사람들은 그 신념의 결정이었다. 어두운 실내에서 램프 불빛 아래 감자를 나눠 먹는 농민 가족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에서 빈센트는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닌 진실을 택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접시에 놓인 감자를 집어드는 그 손이 바로 땅을 파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썼다. 매끈한 얼굴이 아니라 흙과 노동의 흔적이 남은 얼굴, 우아한 식탁이 아니라 하루의 고된 일 끝에 겨우 마련한 저녁을 그리고 싶었다고. 이 그림은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빈센트가 화가로서 자신의 방향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언한 작품이었다. 그에게 그림이란 세계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의 존엄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테오가 있었다. 파리에서 화상으로 일하고 있던 동생 테오는 형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다. 빈센트와 테오 사이에 오간 편지는 현재 약 900통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는 그림에 대한 구상, 색채에 대한 사유, 본 것과 읽은 것에 대한 감상, 그리고 외로움과 불안, 형제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빈센트에게 테오는 유일하게 자신의 말이 닿는 사람이었고 테오에게 빈센트는 때로는 짐이었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 편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반고흐의 그림을 볼 수는 있어도 그 그림이 어떤 눈과 어떤 마음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1886년 봄 빈센트는 파리의 테오에게로 갔다. 파리에서의 약 2년은 그의 예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접했고 목판화의 대담한 구성과 평면적 생면에 매료되었다. 클로드 모네, 카미유 피사로, 폴 시냐크, 앙리드, 툴루즈 로트렉 등과 교류하거나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빈센트의 팔레트는 이 시기에 급격히 밝아졌다. 갈색과 회색의 세계에서 노랑, 파랑, 초록, 주홍의 세계로 건너간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사교적 분위기와 빈센트의 격렬한 성정은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도시 생활의 피로와 음주가 건강을 해쳤다. 빈센트는 남프랑스의 햇빛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프로방스의 아를로 내려갔다. 눈이 남아있는 겨울이었지만 빈센트의 눈에 비친 남프랑스의 빛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아를에서 그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꽃피는 과수원, 밀밭, 롱강 위의 별빛, 밤의 카페, 그리고 해바라기. 빈센트는 노란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해바라기 연작은 단순한 꽃 그림이 아니라 빛과 생명력, 그리고 동료를 맞이하는 환대의 표현이었다. 빈센트는 아르레 화가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품고 있었다. 광장 근처에 임대한 노란색 건물, 이른바 노란집을 작업실이자 예술가들의 거처로 만들고 싶었다. 그 첫 번째이자 유일한 손님으로 폴 고갱을 초대했다. 테오의 중재와 경제적 지원도 이 초대의 배경에 있었다. 1888년 10월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다. 함께 그리고 예술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질과 예술관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고갱은 상상과 기억에서 그림의 원천을 찾았고 빈센트는 눈앞의 것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을 고집했다. 고갱은 아를 생활에 점차 실증을 느꼈고 떠나겠다는 의사를 비추기 시작했다. 빈센트에게 고갱의 이탈은 곧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12월 23일 밤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의 일부를 면도칼로 잘랐다.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당시 빈센트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점 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 빈센트는 병원에 입원했다. 예술가 공동체의 꿈은 2달이 채 되지 않아 끝났다. 1년 후 빈센트는 자발적으로 아를 근처 요양원에 입원했다. 이곳에서 그는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와 그 위기 사이에 맑은 시간을 번갈아 살았다. 놀라운 것은 맑은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창작의 집중이었다. 요양원의 정원, 창밖으로 보이는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 알필 산맥의 능선, 그리고 밤하늘이 그의 화폭으로 들어왔다. 1889년 6월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은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소용돌이치는 하늘, 거대한 초승달과 별들, 그 아래 고요히 잠든 마을과 화면 왼편으로 솟아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 이 그림은 창밖의 실제 풍경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빈센트의 내면이 풍경 위에 겹쳐진 작품이었다. 하늘은 고요하지 않고 움직인다. 별빛은 가만히 빛나지 않고 파문을 일으킨다. 그 격렬한 움직임과 마을의 고요 사이의 대비 속에 불안과 경외, 공포와 아름다움이 함께 살아 숨쉰다. 생래미 시기에 빈센트는 약 150점의 유화를 그렸다. 발작이 오면 며칠간 작업할 수 없었지만 회복되면 곧바로 붓을 들었다. 그에게 그림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병과 공존하며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이었다. 빈센트는 요양원을 떠나 파리 북쪽의 작은 마을 오베르시르우아즈로 향했다. 테오의 주선으로 예술 애호가이자 의사인 폴 가셰 박사가 그를 돌보기로 했다. 오베르에서의 빈센트는 놀라운 속도로 그림을 그렸다. 약 70일의 체류 기간 동안 80점에 가까운 유화를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마을의 교회, 밀밭, 가셰 박사의 초상, 초가지붕집들. 그의 분놀림은 더욱 대담해졌고 색채는 강렬했지만 편지 속에서는 깊은 슬픔과 불안, 그리고 테오의 가정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읽힌다. 테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자괴감도 그를 괴롭혔다. 1890년 빈센트는 들판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몸에 총을 쐈다. 빈센트는 치료를 거부한 채 숙소로 돌아왔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테오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이틀 뒤인 7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37회의 생이었다. 테오는 형의 죽음 이후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듬해 1월 세상을 떠났다. 지금 두 형제의 묘는 오베르시르우아즈의 교회 묘지에 나란히 놓여 있다. 빈센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그림이 팔린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생전 마지막 해에 브뤼셀의 전시회에서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에 판매된 기록이 있고 몇몇 비평가가 그의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직 인정이라 부르기에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테오의 아내 요안나 봉어르가 빈센트 사후 그의 작품과 편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와 출판을 추진한 덕분에 20세기 초부터 반 고흐의 이름은 빠르게 세계에 퍼졌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현되고 사랑받는 그림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반 고흐를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을 반쪽만 보는 것이다. 물론 그의 생애에는 거절과 실패, 고독과 질병, 그리고 이른 죽음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보리나주의 광부 가족에게 자기 옷을 내줄 만큼 깊었던 연민이 있었고, 감자를 먹는 농민의 손에서 존엄을 읽어내는 시선이 있었고, 남프랑스의 햇빛 아래서 노란색 하나에 온 생명력을 담으려 한 열망이 있었다. 밤하늘의 소용돌이에서 공포만이 아니라 경의를 함께 보았던 눈이 있었고, 발작이 지나간 뒤 다시 붓을 드는 손의 집요함이 있었다. 그의 그림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거기에 기법 이전의 무엇, 세계를 바라보는 한 인간의 간절함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끝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에 닿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림들은 캔버스 위에 올려진 물감의 두께와 색채의 떨림을 통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연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